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최대 관심사는 김건희 여사 논란을 두고 어떤 의견을 나눌까인데 대통령실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결심이 섰을 거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발표 직전까지 유력한 두 날짜를 오가며 긴박하게 논의가 이어지던 면담 일정이 일단 확정된 뒤로는 이젠 면담 성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면담 자리에선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과 당정 관계가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특히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 인적 쇄신과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를 공개 요구한 만큼 이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떤 건 받아주고 어떤 건 설명할지 결심이 섰을 것이라며 본인 판단이 끝났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결론은 두리뭉실하게 딱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면담 날에 당장 답을 줘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 한 대표 얘기를 쭉 들어준다는 의미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면담을 마친 뒤 가시적인 결과가 없으면 빈손 면담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여당 내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물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논의가 수월하게 풀린다면 야당의 대여 공세에 단일 대우로 맞서는 새로운 국면도 가능하다는 대통령실의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어렵게 성사된 이번 면담에서 한 대표의 요구를 윤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끝모르게 이어지는 이른바 윤한 갈등의 향방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앞두고 여권 내 미묘한 갈등 기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초 한 대표가 독대를 추진했던 만큼 대통령실에서 3자 면담 형태로 결정한 것을 두고 잡음이 흘러나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의 배석이 결정된 뒤에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여전히 독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배석자 상관없이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대표 두 사람의 만남이란 점을 강조한 걸로 풀이되는데 정 실장 배석을 두고 친한계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애초 한 대표가 대통령과 1대1 만남을 추진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정 실장 배석을 요구했다는 김동혁 최고위원의 방송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한 대표 측이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함께 배석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3자 회동으로 정리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한 대표가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배석 요구 수용을 결단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번 회동에 우려와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신뢰 기반 없는 독대는 하극상이나 단판과 다름없다며 한 대표가 독대를 자기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날을 세웠고 나경원 의원도 두 사람의 신뢰 파탄이 우파 진영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정이 하나 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면서도 최근 당 대변인이 자신의 남편을 오빠라 지칭했다가 김 여사 조롱 논란이 빚어진 것에는 입단 속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내 자칫 갈등,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바로 민주당 등 야당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문제가 더는 사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며 김 여사 특검법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번 회동이 당정 관계의 분수령이 될 거란 게 여권 내 중론인데 동시에 빈손 회동으로 끝날 경우 여권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최소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한다는 확답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면담은 한 대표가 민의를 받들 의지가 있는지 보여줄 마지막 기회이고 이번에도 납득할 만한 성과를 못 내면 정부와 공멸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윤덕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 문제는 이제 사과나 제2부속실 설치 같은 어설픈 행동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면담에서 특검 수용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폭로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진행했다는 여론조사의 위법성이나 대가성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출석을 예고한 강혜경 씨는 과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무자로 일했던 직원입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보고하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 전 의원 공천을 따내려 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부정한 뒷돈이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명 씨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몇 차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고 공천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확한 판세 분석을 위해 외부로 공표하지 않을 자체 조사 결과를 보정한 적은 있지만 여론을 왜곡할 의도로 수치를 조작해 공표한 적은 없다며 강 씨가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미래한국연구소 경영과 무관해 조사 비용을 마련하는 데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천 대가로 받아왔으면 왜 걔들이 돈을 갚지?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를 명태균으로 해야 이 범죄 사실이 모든 게 아구가 맞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명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히 퇴출하는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당장 실체를 알 수 없는 진실 공방보다 제도 개선에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반면 야당은 여론 조작이나 당원 정보 유출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며 명 씨의 국회 출석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명 씨의 해명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며 압력이나 회유를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 명 씨는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사실이 폭로될 경우 곧바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남은 국감 기간 의혹을 규명하거나 불식할 만한 의미 있는 증언이 나올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공식화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4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투자를 잘 모르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긴 것일 뿐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적이 없는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객관적인 물증도 없다며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 씨와는 다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 가운데 2건은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연락 내용이나 김 여사의 인식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만큼 법리에 따라 충실히 결정했다는 점을 4시간에 걸친 브리핑 내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진행된 중앙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영장 청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브리핑에서는 반대로 말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설명했다면서 오해라는 입장을 냈지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 처분을 두고 공방이 거셀 전망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맞서고 있어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난타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파병 등 전쟁 개입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전쟁을 끝내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원국 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그 끝은 요원해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상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북한이 러시아에 장비는 물론 군인들을 보내고 있다는 위성과 영상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침략을 지원하는 북한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І ми чекаємо нормальну, чесну, сильну реакцію партнерів на це.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정식으로 가입 초청하는 게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데 필수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Що ви хочете, щоб ми з русскими говорили? Так, посильте нас. Щоб ми сиділи рівноправно, а не щоб просто стілець десь там в сторонці був. А як? Ну, інвітейшн дайте. І дайте зброю. 나토 규정상 가입 초청은 신규 회원국 가입 때 필요한 첫 번째 절차로 32개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초청에 대해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게 문제.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7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Ukraine's path and bridge towards NATO membership is now irreversible. 특히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를 우려해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미국 대선 결과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 추후 따져보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비판하면서 당선되면 전쟁을 되도록 빨리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북한이 한미일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대북제재 감시체제에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반미연대의 출현을 앞당기게 될 거라고 주장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고 있지만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발표한 담화입니다. 새 대북제재 감시체제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가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며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한미를 포함한 11개국이 모여 발족한 MSMT는
지난 4월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는 유엔박 조직입니다. 최 외무상은 이 같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는 결코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면서도 국제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위협적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를 움직이려 한다면 세계적인 반미 연대 구도의 출현을 앞당기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보당국의 러시아 파병 공식 확인 이후에도 관련 사안에 침묵하고 있는데 이 같은 주장은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미 연대 출현을 강조한 것은 큰 틀에서는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반발이지만 러시아 파병의 간접적인 정당성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은 남측 무인기가 평양을 침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미국 책임론을 거듭 거론하는 등 지속해서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엔 한국군 드론과 유사한 무인기 잔해가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자체를 좀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사진만 봤을 때는 사실 뭐 우리 군이 쓰고 있는 무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언론에도 공개된 게 많고 하다 보니까 복제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쪽을 향해 다시 쓰레기 풍선 20여 개를 날려보내며 8일 만에 대남 풍선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네, 북한 이슈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정보당국도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한 10,000여 명 정도가 파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1,500명이 1차로 이송이 됐어요. 우리 감시 장비에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국정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고요. 네. 특히 이제 그 국정 보도 자료 중에 보고 있으면은 위성 사진들이 몇 개 보이는데 네. 그 중에서 이렇게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출처가 표시되지 않았던 저 위성 사진, 저게 사실은 우리 그 정찰 자산으로 그 정찰 위성으로 촬영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독특했던 것이 그 북한이 이 그 병력을 이동을 시킬 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뭐 항공기나 아니면 열차나 이런 걸 통해서 가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았는데 러시아 측에서 군함을 제공을 해서 그것도 이제 상륙함 4척, 호위함 3척, 상당히 그 큰 규모의 함대를 보내서 이 병력을 이동했다라는 거죠. 네. 사실 그런 병력 이동이 아니었다면은 저렇게 대규모 이동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이동하게 된 것, 그만큼 러시아가 다급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어쨌거나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능력에 의해서 저런 행동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국정원 발표 이후에 북한군의 파병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측이 계속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건을 지급받는 북한군의 영상이 공개가 일단은 됐는데 진위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거의 확정적으로 북한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영상 내부를 저도 이제 영상을 몇 차례 좀 훑어봤습니다만요. 자세히 그 음성이나 이거를 인식하다 보면은 네. 북한 말투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도 지금 그 몇 가지 사례가 나왔습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특히나 그 지금 저 화면 중에서 왼쪽에 러시아 군 장비를 나눠주는 군복과 장비를 나눠주는 지금 이 화면이요. 네. 보고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작은 체격, 그 다음에 이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것이 러시아 사람이 절대 아니겠구나, 네. 북한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넘어가지 마라, 뭐 나오라야, 뭐 이런 한국어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화면들이 이런 영상들이 북한 파병의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러시아 측이 군복 지급을 위해서 한국어로 된 설문지도 이제 제공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소통 문제가 역시나 크겠다 이런 거를 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북한은 푸른제 아카데미 같이 이런 주요 군사 학교에 거의 우수한 그 장교들을 보내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북한군 전체가 러시아어를 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뭐 대부분 못 한다고 보셔야 될 거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군복 치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는데 저거 좀 자세히 보시면은요. 네. 약간 북한 말투와 비슷하지만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 C 크기라고 돼 있는데 네. 왼쪽에 보면 러시아 C 크기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냐면 러시아란 말을 안 씁니다. 북한에서는 네. 러시아라고 쓰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저게 왜 저렇게 들어가 있나 보고 있으면은 저 어차피 러시아 측에서 이거를 번역해서 쓴 건데 네. 이 번역한 사람이 한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혹은 아니면 저거를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기타 번역기에 놓고 돌려서 저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보면은 무슨 저 여름 그 모자라는 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 여름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이미 사실 이번 파병이 우리가 파병 확인되기 전에 이미 그 이전부터 북한군들이 들어가서 저런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아하.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네. 이제 지금 이 파병에 앞서서 북한군 일부가 분명히 그 북한의 신장비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실제 사망자까지 나왔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저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전부터 이런 활동들이 있어 왔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설문지에 나오고 있는 저 여름용 모자라든지 여름용 군복을 입어야 되는 시기에 이미 일부는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 여러 차례 그 확인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요. 네. 북한 군으로 보이는 인원들이 교전 중에서 사망했다라는 내용들이 뭐 10월 초, 뭐 9월 말 이런 때 보도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한 18명 정도가 뭐 이렇게 이렇게 그 탈주를 했다, 망명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미 어느 정도의 인원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미 그 확정적으로 저렇게 대규모 파병이 있기 전에 북한군이 러시아로 보냈던 장비들을 이미 북한군 인원들이 운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특수부대가 파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풍군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부대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일단 폭풍군단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네.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폭풍군단이 뭐 대규모 파병이 된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분명히 맞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일부 부대 중에서 폭풍군단, 소위 이제 북한 특수작전군 소속의 부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네. 뭐 특수부대만이 다 파병이 됐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자, 일단 폭풍군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별명입니다. 네. 이제 이건 11군단이고요. 북한 11군단이고 이제 이게 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특수 8군단.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그 여러 가지 그 테러와 이런 그 뭐라고 할까 대남 파괴 공작을 벌였던 바로 그 부대를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지금은 이제 그 특수작전군, 그러니까 특수부대를 별도의 군종으로 마치 우리 육군, 공군, 해군 하듯이 별도의 군종으로 지금 띄워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의 육군 인원에 해당하는 것을 저 이제 폭풍군단이라고 부르고 이외에 특수작전군에는 해군, 공군 등의 각각 저격 여단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폭풍군단 이 안에는 이제 소위 육군 육군의 특수작전군 소속 부대를 가리킬 텐데 네. 보통 이제 이 아래 10개 정도의 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병, 저격병, 그다음에 항공육전병 이 세 가지 종류의 부대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경보병 여단이 4개,
저격병 여단이 3개, 항공 육전병 여단이 3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특수부대이긴 합니다만은 실전 경험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면 될까요? 이것도 저희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요. 지금 북한이 실전 경험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은요. 네. 사실은 지금 북한이 보고 있으면은 분쟁 지역에 교관단을 많이 파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이미 그 시리아 2011년부터 시리아 내전이 굉장히 일어나서 혼란하지 않습니까? 시리아는 북한과 굉장히 오랜 동맹이고요. 네. 그래서 이 시리아 정부군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들렸는데 네. 2016년에 보고 있으면은 그 시리아 반군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철마2와 철마7이라고 하는 북한 부대가 현지에서 작전을 하고 있다라는 증언이 있고요. 네. 이것은 단순히 그 북한 교관들이 현지 병력을 훈련시키는 것을 넘어서 실제 작전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추정을 하는 것이 이미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나마 북한군의 이 특수작전군 소속 인원들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제한적이나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내에 참여를 하면서 전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 군인들이 11월에 이제 전장에 투입될 것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해외 파병된 군인들은 현장에서 어떤 뭐 현장 경험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나요? 통상 뭐 우리 이거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 이라크 파병을 했을 때도 보면은 곧바로 그 해당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일단 가기 전에 국내에서 먼저 이렇게 해외 활동이라든가 혹은 더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훈련들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현지 도착해서 곧바로 전투 지역이나 작전 지역에 투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희 그때 같은 경우 우리가 쿠웨이트에 있던 미군 기지에서 같이 훈련을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이동을 했습니다. 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 어느 전선에 지금 어떻게 투입될지는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아마도 북한군의 그 지휘관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정확한 정보를 받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보내는 것을 그래도 반대하지 않았을까?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개 정도 지역에 분산돼서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파병 북한군에게 이 원주민의 위조 신분증 그거를 이제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국정원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걸 지급하는 걸까요? 사실은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신들은 러시아의 뭐 병력을 뭐라고 그럴까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 무기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무기 보내는 것을 부정하고 있을 터인데 그럼 병력까지 보내는 것을 당연히 인정할 리가 없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라도 네. 이렇게 현지 마치 러시아인인 것 같은 그런 그 외양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다시피 이제 야쿠티아 공화국 튀르크계 쪽이고요. 그다음에 부아티아 공화국 여기는 이제 몽골계인데 사실은 좀 뭐 어느 쪽으로 하건 간에 아마도 이제 뭐 이게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뭐 뒤섞어서 나오든 어떻게 나오고 일단 중요한 것은 나중에 사망한 병사들이 사망을 해서 교전 중에 사망을 해서 끌려가더라도 거기에 신분으로 남길 만한 걸 안 남겨두는 거죠. 저 가짜 신분증만 남겨놔서 자 봐라 이거 우리 북한이 아니다. 이거는 러시아인이다. 이런 식으로 속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위원님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현지 언론에 따르면은 18명이 이미 탈영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저 위조 신분증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도 탈영 가능성도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네. 우리의 전문성이 아마 현지 전장에서 필요할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니 결국 그 현지에 북한 병사들이 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취약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들을 투항하게 유도할지에 대해서 우리 나름 굉장히 그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뭐 가능하다면 우리 쪽에서 신문이라든가 혹은 심리전을 하는 요원들이 파견이 되거나 네. 혹시 그것이 조금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의 그 조언들을 현지로 좀 전달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이 이제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한국이 보낸 무인기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이 보낸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진 보셨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 일단 한 가지 확실히 말씀을 드릴 것은 북한이 제시한 증거들이 네. 증거로서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요, 저 무인기 자체가 외양은 우리가 우리 군이 우리 그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사용하는 무인기와 외양은 비슷한데 사실 저도 이제 뭐 실물을 좀 봤습니다만 이제 해독 부대에서. 네. 그 사양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사양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뭐 네. 예를 들어서 안테나라든가 이런 배치들이 다른데 사실 이게 생산하는 그 배치마다, 그러니까 이 그 분량마다 조금씩 그 좀 세세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제 수제작 같은 느낌이랄까. 실제 이제 저게 한 100대 정도밖에 안 들어간 소수로 들어간 기종인데 이 뭐냐 하면은요. 저거 충분히 북한이 베끼려면 베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제 가능성이 있다는 복제 가능성이 거군요.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저게 이미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신속 획득 사업으로 도입이 됐는데 네. 무슨 말인가, 업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군이 빨리 운용하려고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업체가 여러 차례 군에 도입되기 전에 막 이렇게 전시회도 끌고 나오고 보여주고, 그래서 이 외양에 관한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누출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 만에 하나 북한의 주장대로 저것이 북한 쪽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평양 근처에서 발견된 거지, 혹은 이런 접경 지역에서 우리도 당연히 임무가 있으니까 정찰을 할 텐데 그쪽에서 발견된 건지 정확한 증거도 제시를 못했어요. 아하. 지금 보면은 되려 막 숲속에 있는데 우거져 있는데 떨어진 거 봐서는 네. 평양에서 발견된 게 아닙니다, 저게. 예,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저 기종 자체가 굉장히 작은 기종이에요. 네. 보시다시피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차량 위에 세로로 세워놔도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기종인데 저렇게 작은 기종에 삐라를 던져놓고 삐라 살포를 위해서 활용을 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북한이 무리하게 그 삐라와 우리 군을 연결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연결을 시키면서 노동신문에 이 사진도 이제 게재를 했거든요. 내부에 알리는 거는 아무래도 좀 위기 상황을 부각을 시켜서 내부 결속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내부 결속이겠지만은 또 내부 통제이기도 하겠죠.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 상황 굉장히 나름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전시 탄약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제공을 했을 거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정예 병력까지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해외 나가 싸워야 되니까 그래 나름 자기네 병력들 중에서 잘 싸울 수 있는 병력을 뽑아서 보냈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소위 대남 군사 태세 자체가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그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제일 낮은 상태가 지금 상태일 것이다. 그렇다면 분위기를 뭐 예를 들어서 저런 뭐 대결 분위기 혹은 뭔가 당장 침략으로 있을 법한 그런 분위기를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주민들을 뭐 결집, 저는 결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것 주민 통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무인기 이야기도 그렇고 그 북한군의 파병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강대강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압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의 뭐 경제적 이권이라든가 혹은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이제 이거 괜히 척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은요.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특히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 뭐 과거 우리가 뭐라 그럴까 북방 외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지금 현재 국제 사회 분위기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이 우리 정부도 전향적으로 특히 그 우리 공무원단들도 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야국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 운항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승객 180여 명이 현재 발이 묶여 불편을 겪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다낭공항 탑승구 앞에 당황한 승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으로 돌아올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의 갑작스런 결항 소식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월요일 출근이 무산되는 등 승객 180여 명이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출근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서 지금 다낭에 발이 묶여 있어가지고. 결항 이유는 조류 충돌로 인한 기체 결함. 대한항공은 후속 정기편으로 승객들을 실어 나를 계획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차선을 넘고 옆 차로에 승용차를 추돌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3, 4차로를 달리던 차들까지 그대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분기점 부근에서 버스가 승용차 석 대를 잇따라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앞서가던 버스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차로를 바꾸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휴일에도 사고는 잇따랐습니다.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난 불로 입주민 1명이 숨졌고 음주운전 차량이 낸 사고에 한 택시기사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4층에서 불길이 피어오르고 내부는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새벽 1시 50분쯤. 불은 100제곱미터를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60대 입주민은 끝내 숨졌습니다. 새벽 4시 50분쯤에는 경기 화성시의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폐기물이 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돼 8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천 당하동에서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하던 30대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밀려났고 신호등을 또 충돌해 결국 기사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속초항 인근 청초호에서는 승합차가 추락했습니다. 낚시를 하던 주민신고로 출동한 행경은 반쯤 잠긴 차량과 주변에서 운전자와 부인, 아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일요일인 어제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대부분 지역에 한때 폭풍 해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곳곳에 바닷물이 밀려들면서 YTN에도 제보가 잇따랐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신안 해안가 앞 주차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어디부터 도로인지 분간이 어려울 만큼 깊이 들어찬 바닷물.
전남에 이어 폭풍해일 특보가 내려진 충남 해안가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장 입구에 물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살짝 가름막을 했거든요. 근데도 막 엄청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해안 지역 축제장을 찾았던 시민들이 허둥대며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특보가 유지된 수도권 바닷가 도로 가운데 일부는 한때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넘쳐흐른 바닷물에 공사자재가 도로 한복판으로 떠밀려 내려오면서 차들이 1시간가량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물이 너무 많았고 거기다가 막 그 파도도 너무 많이 치고 이래서 그 공사하는 데 있던 케이블이 떠내려가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 대부분에 폭풍해일 특보가 내려진 건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는 대조기의 영향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을 해안 쪽으로 이동시키는 강한 바람의 영향이 더해져 만조기간이었던 낮 동안 바닷물의 높이가 더욱 높아져 폭풍해일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남을 시작으로 전북, 충남, 인천과 경기까지 특보가 내려졌던 전국 해안가에서는 10여 건의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가을이 찾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첫눈이 내린 곳이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맞은 설악산인데요. 해발 1,500m 고지대에 흰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10월 달력을 넘기기도 전에 첫눈이 찾아왔습니다. 설악산 고지대 중청대피소 일대. 초속 10m 강한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내려앉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무는 새하얀 겨울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온통 새하얀 눈세상. 설악산 고지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건 저녁 7시 반쯤. 이튿날 오전 7시까지 12시간 가까이 내렸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적설량은 1cm에 그쳤습니다. 기온은 영하 2.6도까지 곤두박질 쳤고 강풍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번 눈은 지난해보다 이틀 빠르지만 재작년에 비하면 9일 늦게 찾아왔습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단풍 절정기를 맞은 설악산에 등산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며 산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겨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산을 찾으실 때는 겨울에 준하는 보온우리랑 안전장비를 꼭 준비하셔야 안전한 산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단풍이 지기도 전에 내린 첫눈. 설악산 정상은 벌써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앞서 과태료 미납에 수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교통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까지 쌓인 체납 액수만 무려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음주 사고 전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 4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을 미납해 11차례 차량이 압류됐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부부도 역시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가 32차례 자동차를 압류당한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미납 과태료는 1조 400억 원에 달하는데 절반이 넘는 6,600여억 원이 5년 이상 장기 체납입니다. 이유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강제 징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운전자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되는 만큼 미납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거나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미납 시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과태료가 1,000만 원 이상 쌓이는 경우는 드물고 경찰이 일일이 차량을 찾아 번호판을 압수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압류된 차량을 그대로 몰다가 출고 후 10에서 12년이 지나면 차량 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해 폐차도 가능합니다.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면 과태료를 내야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도로관리청과 연계해서 고속도로나 유료도로 진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불편함을 준다면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사실상 과태료를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까지도 나오는 만큼 세밀하면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부 산하 공공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의 한 교수가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교내에서는 오히려 영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학교 측은 수사 내용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소속 A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인사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교수들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 조치로 학생들도 학습권 피해를 봤다며 소송에 참여시켰습니다. 여기에는 150명이 넘는 학생들이 포함됐는데 알고 보니 소송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의사가 없는 일부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발각돼 A 교수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소송 사기 미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A 교수가 대학 내에서는 오히려 영전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학교 법인 내 고위직으로 임명된 겁니다. 학교 측은 교내 인사 당시 해당 교수의 명의도용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에는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내용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에서 인사를 할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인사에서 배제해야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상식입니다. 주요 인사 대상이라고 할 때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 한번 검증하고 거르는 것이 상식인데 A 교수 측은 사실관계가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A 교수가 피해자가 학생들인 의혹에 연루된 만큼 최소한 이미 면죄부가 주어지는 듯한 영전 인사가 이뤄지는 건 교육 현장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내 한복판 옛 방직공장 부지에서 추진 중인 조단위 개발 사업이 파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로 유지되어 왔는데 수천억을 빌려준 대주들이 이제 돈을 갚으라고 시행사에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3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 크기의 대규모 금싸라기 땅,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입니다. 시행사 자광은 2017년 대한방직으로부터 약 2천억 원의 땅을 사들여 초고층 타워와 아파트, 복합 쇼핑몰 등 개발 계획을 일찌감치 천명했습니다. 예상 개발비만 총 6조 2천억 원, 올해 우리 정부 1년치 예산의 100분의 1 수준인 대규모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주에 수천만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 전망 타워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이런 산업 경제의 기반이 되는. 자광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 빚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700억 원.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돈을 빌려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대주단이 대출 전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기한이익 상실, EOD가 최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주단이 지난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최장 2달의 말미를 준 가운데 자광은 대주단 협의회에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이 EOD 발생으로 인한 파행 위기에 처한 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첫 위기 때는 대주단 그리고 사업 참여를 위해 신용을 공유한 롯데건설의 사업 정상화 의지로 위기를 넘겼으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롯데건설은 이번엔 애초 보증을 선대로 자광에 약 1,000억 원의 돈을 빌려준 IBK 투자증권의 채무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주단과 시행사 간 협의가 잘 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일각에선 업계 선례 등으로 비추어 외려 롯데건설이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냅니다. 롯데건설은 자광이 소유하고 있는 세종시 골프장의 우선 수익권 2천억 정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물어준 금액은 그 2천억 원으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파행 우려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차광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무혐의로 끝났지만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없는 수사 종결이 가장 큰 논란인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검찰이 지난 4년 반 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했는데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짓 브리핑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수사 이후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이제 브리핑이 있었죠. 이게 예. 10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뭐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제 언급이 되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일단은 이 사건 자체가 2020년 4월에 이제 고발이 됐었고 이게 지금 이제 4년 6개월 만에 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결과에 관해서 일단 무혐의로 일단 검찰에서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수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로 나온 의문이 이 핸드폰이라든지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확인하였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검찰에서는 뭐 휴대전화나 컴퓨터, 뭐 사무실에 있는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을 압수수색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이냐, 이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를 해서 뭐 확인을 왜 하지 않은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된 것인데 예.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이 부분 법원에다가 검찰에서는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기각이 돼서 이제 확인을 못했나 보다라고 처음에 이제 당초에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이후에 이제 조금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걸 보다 보니까는 이 영장에 청구됐던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청구됐던 것이 아니라 이 관련 또 다른 사건 중에 하나가 코바나 컨텐츠 협찬 관련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에 청구됐던 것을 지금 이 영장 청구와 조금 이렇게 좀 혼용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 부분 조금 혼용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거짓을 말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서 관련해서 휴대전화 압수를 이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된 건데 그걸 마치 이번 사건에 관련돼 있었던 그런 이제 압수 시도였던 것처럼 그렇게 좀 혼용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리고 이제 권오수 회장의 시세 조종 범행을 김 여사가 미리 알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었는데 자, 검찰은 증거를 못 찾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락을 했다거나 혹은 이제 다른 세력과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 뭐 이제 주식 조작을 했느냐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네. 주식을 조작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가치를 부풀려서 이득을 보려는 게 이런 주식을 조작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행위 자체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행위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이 주된 이 시세 조작을 했던 혐의자들 자체는 재판이 넘어가서 항소심, 그러니까 2심까지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 자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이 도이치모터스의 이런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돈을 입출금한다든지 뭐 주식을 이제 사고 파는 그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는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쩐주로서 방조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조가 이제 성립이 되려면 이게 주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 수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도 내가 돈을 제공한다면 그건 방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혐의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재판이 올라간 이 뭐 주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런 피의자 피고인과 달리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 이게 알았다는 증거를 검찰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확인한 것이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논쟁점도 하나 있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1, 2차 서면 그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했던 답변과는 달리 지난 7월 대면 조사에서는 이제 착각했다라고 해서 진술을 바꾼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알고 보니 착각했다라고 이제 대면 조사에서는 말을 바꿨던 건데 검찰은 이 부분도 그대로 믿은 거죠.
예, 일단은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믿었다기보다는 이에 반대되는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이라도 이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명을 이제 하지 못했다라는 증거를 것이고. 찾지 못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서면 조사 당시와 지금 이제 대면 조사를 하면서 대면 조사 과정에서 아 내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조금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실제로는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 그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증거가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혐의가 있다라고 또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수사 결과는 대통령실과도 조금 말이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지난해 2월에 대통령실은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유사 사례로 전주 그 손모 씨를 직접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모 씨는 그 방조 혐의로 이제 유죄를 받은 상황이죠. 네. 그리고 검찰은 손 씨를 전문 투자자로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투자 관련해서 지식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판단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이 대통령실의 이 의견과 지금 엇박자가 나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지난해 2월에 이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에 지금 전주 몇 명은 피고인으로 올라간 상황인데 이 1심 재판이 그 당시에 이제 판결 선고가 있었고 네. 그때 이 전주 손모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대통령실에서 이 전주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것처럼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전주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 여부와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무죄가 선고가 됐던 피고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 이 손모 씨가 유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 유죄가 선고돼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 이제 전주를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전주가 유죄가 선고가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고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과거 발언과 조금 엇박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이 검찰 브리핑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답변이 어떻게 있었냐면 이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투자자였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 공모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밝혀졌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죄가 선고된 것인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확인을 했던 결과로는 일단은 주식 관련 지식이 이제 많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시세 조종 전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서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실제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유사 사례로 전주 손모 씨를 언급했을 당시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다시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좀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무혐의로 일단 이 사건이 종결이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도 있습니까? 예, 이게 현재 지금 재판을 받아서 뭐 판결이 무죄가 선고가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을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수사 규칙상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혐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하면 다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아예 꺼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서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수사 얘기도 해볼 텐데요. 자, 지금 현재 검경 3곳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3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전주지검에서 진행하는 사건이 타이 이스타젯 항공 관련해서 이 전 남편이 이제 부정 채용이 이제 좀 특혜 채용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제주에서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제주에서의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제주도에 이 문다혜 씨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집이 있는 겁니다.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문다혜 씨가 숙박업으로 이용을 이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숙박업을 이렇게 하는 이득을 얻는 그런 방법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숙박업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단 또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를 이제 착수를 했다 이런 소식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이 용산구 이제 이태원동 이 거리에서 있었던 그 음주운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또 용산 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지금 사건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불거진 제주 불법 숙박업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민원 접수 후에 제주자치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데, 자,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지금 이 숙박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게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이제 당연히 공중위생법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상에도 농어촌 민박업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관광 이제 도시 민박업이라든지 이런 업 신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현재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신고를 한 부분이 없는 것처럼 지금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검토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세금 납부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이유로 소득을 얻었습니다를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또 쟁점이 되는데, 만약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뭐 가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납부 의무도 발생을 하고, 또 이 조세범 처벌법상에 이 처벌도 검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 숙박 관련해서 어떤 법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처벌이나 이런 부분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위반했다라고 하면 지금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이고, 그리고 처벌은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만약에라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이제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벌칙 규정에 따르면 이게 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형사 처벌이 것이죠. 가능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세범 처벌법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세범 처벌법에는 조세 포탈죄 그리고 현금 영수증 미발행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벌칙 규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조세를 이제 포탈한 경우에 조세 이제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2천만 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이득액의 2배 이하의 상당의 벌금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세금 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형사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음주운전 입건 사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택시와는 형사 합의를 마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일단 피해 택시와의 형사 합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사실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차의 추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이제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알코올 수치에 따른 이 처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라도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교특법상의 치상이라든지 아니면 특가법상의 이 위험운전 치상도 검토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형량이 훨씬 더 가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통상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해 진단서를 그럼 제출하지 않게 되면 보통은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형량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경찰의 날이더라고요. 네, 이제 일선 경찰들의 비위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서 조금 이제 빛을 발하는 느낌이 있는데, 압수품에 슬쩍 손을 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강남경찰서에서 우선은 하나가 적발이 된 겁니다. 한 건이 적발이 됐는데, 이 도박장에서 압수했던 이제 금원이나 이런 것들을 편취를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 이 압수품을 이렇게 절취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절취한 혐의로 3억 원 정도 일단 절취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고, 예. 이에 따라서 17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용산서에서 또 유사한 소식이 나온 겁니다. 예. 이 용산서에서도 이 보이스피싱 뭐 관련해서 이 압수된 이런 현금들을 이 수사 경찰이 이렇게 좀 압수품을 빼돌린 그런 혐의가 발견이 됐고, 이에 대해서 또 이제 긴급 체포가 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 굉장히 이런 좀 유사한 소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현재 경찰에서는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압수품의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만약에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이냐, 어떤 체계를 만들 것이냐, 이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압수물 등록 체계가 있기는 하지만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개선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아무래도 이게 없어졌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안전장치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압수가 된 다음에 이게 보관이 되는데 이 보관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로스 체크가 많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없어져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되고 여러 건이 이제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은 가장 이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허점인지를 알 거기 때문에 이 허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조금 이렇게 모색을 해서 이 부분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월 21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합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하는데 의료개혁을 비롯한 정부의 4대 개혁과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등 한 대표의 3대 요구 등이 주요 안건으로 꼽힙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폭로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30주기 합동 위령제가 열립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지난 1994년 10월 21일 발생해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최강을 가리는 기아와 삼성의 한국 시리즈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두 팀의 한국 시리즈 맞대결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이자 역대 4번째로 앞선 3번의 대결에서는 모두 기아의 전신 해태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의료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불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보훈병원의 병실 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환자는 물론 가족들마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70이 넘은 이 할아버지는 50여 년 전 군복무를 하다 눈을 크게 다쳤습니다. 고혈압과 심장병까지 겹치며 국가유공자를 위한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이제는 예약조차 잡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파업을 하면서 이게 5개월, 심지어는 6개월까지도 늘어나고 전공의 파업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진 않아. 그런데 좌우지간 늘어지니까 전공의 사직 사태는 1,300병상이 넘는 서울중앙보훈병원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곳 중앙보훈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110명입니다. 전국 모든 보훈병원 전공의 정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큰데요.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남아있는 전공의는 9명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균 70%가 넘었던 병실 가동률은 5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술 건수도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천여 건이 줄었습니다. 특별수당까지 지급하며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얼마나 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료 취약자들에게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수단 예산들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의료단체하고 정부가 합의를 해서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부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전담 간호사 등 전공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던 국가유공자들의 건강도 점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이루어진 연장 조치인데 공무원들보다도 먼저 이루어져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행안부가 개정한 공무직 운영 규정입니다. 정년 조항에 기존 만 60세로만 나와 있었는데요. 별도 심사를 통해서 최대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60세는 63세로 늘립니다. 원래는 퇴임해야 할 나이지만 심의비를 통과하면 3년 더 근무할 수 있게 된 거죠. 올해 50대 후반은 64세까지 정년이 늘어나고요. 55세부터 정년은 65세로 늘어나게 됩니다.
적용 대상인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주민센터, 민원창구까지 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민간 근로자들입니다. 중앙부처 가운데 직종과 관계없이 공무직 전체의 정년을 연장한 곳은 행안부가 처음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만 60세인 법률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공무원보다 먼저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된 건데요. 이번 조치가 주목되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이른바 소득 공백 문제가 조명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급 자체는 65세부터인데 퇴직은 그보다 5년 빠른 60세부터 이루어진 점이 계속 지적이 되었죠. 다른 부처 공무직으로 확산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함께 공무직은 일부 복지처우도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고 대상 또한 기존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로 확대가 됩니다. 이 같은 개정은 지난 9월에 행정안전부와 소속 공무직 사이에 체결한 단체 협약이 반영이 된 겁니다. 저출산 대응 과정에서 공무직 처우를 좀 더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들어 뉴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달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3%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2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휴일을 뺀 조업 일수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1% 증가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36.1% 늘었고 컴퓨터 주변 기기도 15.6% 늘었지만 승용차는 3.3%, 석유 제품은 40%가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33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줄었고 무역 수지는 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월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이달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출금액이 9월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인데 집값의 오름세가 꺾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5대 은행이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 17일까지 3조 4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하루 평균 2천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40%나 줄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를 뺀 9월 하루 평균 취급액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는 영끌이 주춤한 겁니다. 이에 전체 가계대출 오름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이번 달에는 1조 원대에 불과해 8, 9월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가계대출 급증세를 이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7월 최다 기록을 세운 뒤 급감했습니다.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고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인 결과입니다. 다만 주택 공급 자체가 여전히 부족한 만큼 수요가 꺾여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서울 집값이 지금 잡힌 걸로 보이는 것은 착시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향후 신축 주택이 급감할 것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화하지가 않았고요. 내년 초에 지금 억눌려 있던 주택 구매 수요가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대출 수요를 틀어막고 있는 규제가 느슨해진다면 집값과 대출 규모가 바로 튈 수 있는 만큼 DSR 규제 확대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청약통장 금리를 올렸지만 청약통장 가입자는 한 달 사이 4만 명 가까이 줄어든 거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9만여 명으로 한 달 전보다 3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이미 낸 금액도 많은 1순위 가입자가 한 달 전과 비교해 2만 3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네, 김장철을 2주 남짓 앞둔 가운데 배추와 무 등 김장 채소 가격이 1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8일 기준 배추의 소매 가격이 한 포기에 평균 9,123원으로 1년 전보다 39.8% 비싼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추값이 강세를 보이는 건 지난달까지 이어진 폭염의 영향으로 배추 생육이 부진해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무도 한 개에 3,561원으로 1년 전보다 46.9% 비싼 수준이었는데 작황이 부진한 데다 배추의 대체재로 수요까지 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채소값만 끝없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펄펄 끓는 바다에 수산물 가격까지 치솟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엔 가을이 제철인 전어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입니다. 가을까지 계속된 폭염으로 어획량이 줄면서 발생한 이른바 피시플레이션,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가을철 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2~3배 뛰었습니다. 수협 노량진 수산의 주간 수산물 동향을 보면 가을의 주요 어종인 전어 가격은 1년 전보다 184%나 뛰었습니다. 꽃게는 더 올랐는데요. 암꽃게 가격은 무려 219%, 그리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횟감인 자연산 광어와 자연산 농어 가격도 각각 91%, 81%나 상승했습니다. 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이유, 바로 우리 바다가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우리 바다에 살던 어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그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한 건데요. 올해 고수온 특보 발령 기간은 역대 최장인 71일이나 됩니다. 지난 7월부터 완연한 가을철인 이달 초까지 이어졌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일에서 11일 남해안의 평균 수온은 24.2도로 평년보다 2.2도나 높았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어패류 폐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홍합은 지난주까지 대략 3억 마리 넘게 폐사했고 굴도 지난해보다 폐사량이 8배나 증가했습니다. 전복도 출하량이 줄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은 상황인데요. 제철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수산물, 한동안 식탁에서 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 차량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여객선을 도입해 운항하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결국 사업자 공모를 계속하면서도 국비를 확보해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승객들이 터미널을 나와 서해 5도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이 가운데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2개. 1,600톤 코리아 프라이드호와 534톤 코리아 프린세스호가 인천과 백령도에서 각각 출항해 운항 중입니다. 하지만 선박 크기가 작아 차량을 탑재할 수 없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선에 차량을 실을 수 있지만 여객선과 달리 운항 시간이 배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차량을 실을 수 있는 규모인 2천여 톤의 하모니 플라워호가 설령이 만료되는 지난해 5월에 맞춰 민간 선사를 모집해 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국 사업을 포기하면서 대형 여객선 도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국비를 확보해 직접 선박을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해 5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거에 따른 사전 행정 절차를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와 선박 건조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5년. 이에 인천시는 2030년쯤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의 주민 불편이 불가피한 만큼 인천시는 민간 선사를 공모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도 다양한 방식으로 친환경 소비 요구에 대응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부터 붐비는 커피숍. 주문한 커피가 텀블러에 담깁니다. 베이커에 하신 아이스 라떼 드리겠습니다.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400원이 할인되거나 적립 혜택이 추가됩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환경도 아낀다며 호응합니다. 개개인들이 이런 커피 매장이라든지 음료수 매장에 올 때 텀블러를 했을 때 서로 윈윈하는 그런 상생에. 편의점도 개인 용기 사용을 환영합니다.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까지 설치해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씻어 새 음료를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텀블러를 가져와서 직접 커피를 내리면 300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커피 매출은 지난해 2배 가까이 급등했고 올해도 3분기 기준 46.1% 올라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오면 세제만 넣어 사용할 수 있는 세제 리필 스테이션입니다. 식물성 재료로 만든 친환경 세탁 주방 세제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다시 사용하는 용기의 위생 관리를 위해서 살균기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중가 대비 약 2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리필 형식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에코 소비를 추구하는 2030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폐 건전지를 모아오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장치입니다. 20개 정도로 모으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데 인천 계양구부터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대선을 보름 앞두고 60세 생일을 맞은 해리스 미 부통령이 조지아 흑인 교회를 찾아 최근 지지율을 회복한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친서민 행보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욕설에 저속한 표현으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조지아주 스톤 크레스트의 교회에서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선거 유세 중 환갑을 맞은 해리스 부통령. 이번 대선에 열세를 쥔 경합주 조지아에서 최근 지지율을 회복한 흑인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호소합니다.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to live in? A country of chaos, fear, and hate, or a country of freedom, compassion, and justice? We, the people, have the power to answer that question. So let us answer, not just through our words, but through our action and with our votes. 주요 경합지의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우면서 조지아주 교회를 돌며 흑인 기독교 신자들의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낯선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미국의 분열과 혐오,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Do we have leaders in place who understand that in the face of a stranger, one should see a neighbor? 역시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의 맥도널드에서 감자튀김을 만들며 유권자에게 다가간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Happy birthday, Kamala. Happy birthday. 문제는 전날 유세에서의 발언. 펜실베이니아주 지역 출신의 전설적 골퍼 아널드 파머 이야기를 늘어놓다 갑자기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저속한 표현을 이어갔습니다. This is a guy that was all man. This man was strong and tough. We have women that are highly sophisticated here, but they used to look at Arnold as a bad, but he was really something special. 자신이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공격하다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So you have to tell Kamala Harris that you've had enough, that you just can't take it anymore. We can't stand you. You're a vice president. The worst.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잇따른 저속한 발언이 정신 상태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발언을 멈추고 30분 동안 춤을 추는 기이한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보름 남은 가운데 대선 승패를 가릴 경합주를 중심으로 막판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남부 선벨트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한 조지아주를 놓고 해리스와 트럼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합주를 가다 권준기 특파원이 조지아에서 보도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조지아주 유세 현장입니다. 대선이 코앞인 시점에서 경합주 조지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규모 유세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조지아가 대선 승리의 열쇠가 될 거라며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So Georgia, now is our time to act. The baton is in our hands. 조지아는 트럼프의 나라라며 강한 애착을 드러낸 트럼프 전 대통령. 여전히 4년 전 조지아에서 12,000표를 도둑 맞아 백악관을 내줬다고 주장하며 이번엔 압도적인 표 차이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eople of Georgia are going to end Kamala Harris's reign of failure. 전통적 공화당 강세주였던 조지아는 4년 전 바이든이 0.2%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둔 곳입니다. 2년 전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갔지만 공화당이 하원과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하며 경합주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트럼프의 오차 범위 내 우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주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기록적인 투표율이 나오자 해리스에게 희망적인 신호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애틀랜타 근교의 콥 카운티는 조지아에서도 대선 풍향계로 꼽히는 곳입니다. 원래는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지만 다양한 인종과 고학력자들이 유입되면서 민주당세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를 마친 민심은 팽팽했습니다. I think for a lot of people this is a vote for like the lesser of two evils. I think Project 2025 is like a really scary endeavor. He's crazy. He's sick mentally. We can't have him anymore. I think he's very business-minded and more in control and knows about the public. I voted primarily for parents who have lost young children due to illegal migrants in our country. 최근 강타한 허리케인의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There's no electricity, there's no power. This makes voting more difficult. 남은 보름 동안 조지아에서 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리스는 이번 주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애틀랜타 공동 유세로 흑인 표심 잡기에 나서고 트럼프는 조지아 남부 지역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어 보수 결집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조지아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노린 드론 공격에 또다시 방공망이 뚫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정보사령부 등에 대해 전방위 공습에 나섰습니다. 신와르 사망 이후 종전을 압박하는 국제사회 바람과는 달리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 마을에 흙먼지가 하늘로 높게 솟구쳐 오릅니다. 헤즈볼라 라드완 부대의 은신처로 쓰이는 지하 통로를 파괴하기 위해 100톤이 넘는 폭발물을 동원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간 베이루트 남부의 헤즈볼라 정보사령부에 대해서도 대규모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습은 네타냐후 총리 자택이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13일 북부 군기지에 이어 총리 자택까지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뚫리면서 헤즈볼라에 대한 전방위 공습에 나선 겁니다. כל מי שימצא סמוך לאתרים המשמשים למימון פעילות הטרור של חיזבאללה נדרש ממנו להתרחק מהם מיד. 하마스 수장 시나루 사망 이후 국제사회 만류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더욱 거침이 없습니다. חיסלנו את רב המרצחים יחיא סנוואר. אמרתי, אנחנו במלחמת התקומה ואנחנו ממשיכים קדימה עד הסוף. ואני רוצה להגיד לך דבר נוסף, אני גאה בחיילים שלנו, אני גאה במפקדים שלנו.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세 수위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휴일 동안 가자 북부 베이트 라이아를 공습해 최소 87명이 숨지고 4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바로 아래 자빌리아 난민촌에서도 최소 33명이 숨졌고 중부 자와이다 주택가와 난민촌에서도 5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고 가자 보건부는 전했습니다. 수장을 잃은 하마스도 물러서지 않고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자빌리아에 진입한 이스라엘군 탱크를 상대로 로켓포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도 헤즈볼라가 쏜 것으로 추정되는 160여 발의 로켓으로 공습 경보가 이어지고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준비가 담긴 기밀 문서가 유출돼 미국 정부가 경위 조사에 나섰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기아와 삼성의 대결로 압축된 대망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오늘 펼쳐집니다. 전통의 라이벌일 뿐만 아니라 정규 시즌 1, 2위 팀의 맞대결인 만큼 명품 승부가 예상됩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시즌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줄곧 1위를 놓치지 않는 기아와 안정적인 전력으로 디펜딩 챔피언 LG를 좌절시키고 한국 시리즈에 오른 삼성. 31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만난 두 팀은 전통의 맞수답게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했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꼭 한국 시리즈에서 100%의 컨디션으로 반드시 꼭 1차전 때부터 최선을 다하는 게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번 후배들이랑 하늘에 맡기고 후회 없이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기아는 정규 시즌 삼성과의 맞대결에서도 12승 4패로 강했습니다. 타율과 평균 자책점은 모두 기아가 우세했지만 홈런과 홀드는 삼성이 많았습니다. 또 실책은 기아가 10개 구단 중 가장 많았고 삼성이 가장 적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점수를 빼야 될 타이밍에는 한 점 한 점 꼭 빼나가는 작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수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워낙 전력이 탄탄한 팀이지만 그 빈 틈이 있기 때문에 그 빈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기아를 한번 잡아 볼 수 있도록. 기아와 삼성은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3번 만나 모두 기아 전신인 해태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시리즈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11번 모두 우승을 차지한 기아의 우승 징크스가 이번에도 유지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1차전 선발로 기아는 평균 자책점 1위 내일을, 삼성은 타승 1위 원태인을 예고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축구 레전드 공격수팀과 수비수팀 간의 세기의 대결에서 수비수팀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조직력이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레전드 공격수로 이뤄진 창팀 FC 스피어와 수비수로 꾸려진 방패팀 실드 유나이티드가 맞붙은 세기의 축구 대결. 양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큰 환호성이 절로 터져나옵니다. 원조 아트사커인 티에리 앙리가 창팀 윙백으로, 드록바와 베르바토프가 중앙 수비수로 나선 건 어색하면서도 진기한 장면입니다. 창팀은 앙리의 개인기와 카카의 침투력을 앞세워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방패팀의 촘촘한 수비에 번번이 막힙니다. 선제골을 넣은 건 다름 아닌 방패팀. 쉐이도르프가 빠르게 침투해 연결한 공을 야야 투레가 골대 안으로 살짝 밀어넣습니다. 전반에만 한 골을 더 넣은 방패팀은 후반 들어서도 공격면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박주호가 패스를 받아 세 번째 골을 터뜨린 데 이어 마스체라노가 골키퍼를 제치고 네 번째 골을 완성합니다. 경기 종료 직전 상팀 세우체코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박지성이 성공시켜 한 골을 만회했지만 경기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선수 명단은 창팀이 훨씬 더 화려했지만 조직력 면에서 방패팀이 압도한 결과입니다. And I think, of course, the defender, they win, they deserve to win. And we saw how difficult it is to defend now in this game. And then we enjoyed, of course, when we played together with all the friends. It was fun. Maybe a bit more fun for us than for the strikers, but. 축구에서 중요한 게 공격이냐 수비냐는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이번 경기만 봐도 공수를 떠나 결국 조직력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네, 경찰이 오늘 공장 30여 곳이 불에 탄 인천 왕길동 화재 현장에 대한 현장 감식에 나섭니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인천 왕길동에 있는 공장에서 소방관계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0여 명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입니다. 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과 어떻게 불이 번져나가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이달 중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주 문다혜 씨 측에 연락해 이달 안으로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문 씨 측은 아직 조사 가능한 날을 정해 검찰에 회신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서울 부암동 문 씨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다음 주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 풍자 연극을 준비하다가 대사 수정 등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9월 국립극단에서 선보인 다른 정치 풍자극과 관련해 연출가에게 결말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가 예술감독을 통해 A씨에게 대사 수정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구독자가 수십 명에 불과한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등을 올린 한의사가 불법 의료 광고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간지 지면과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며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의료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잔뜩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남부지방까지, 내일은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모레까지 제주도에 최고 120mm 이상, 영남지방과 전남 남해안에도 최고 80에서 10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30에서 50mm의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으로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무척 쌀쌀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 20도, 울산 21도, 광주는 2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인 모레 새벽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서해안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